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또 낮췄던데 출산율 최저에 5년 후라도 경제 생산 인구 계속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5년이라뇨. 지금 서울도 중고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출산율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죠? 한 2015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출산율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저희 말씀드렸죠? 2014년에. 자, 부동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2014년에 뭐가 터졌죠? 7월에 초이노믹스, 9월에 재건축 연한화, 12월에 부동산 3법 되면서 2015년 이후부터 쭉 떨어졌죠. 지금 0.7명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도 201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떨어져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100명이었는데 그 가임 인구가 100명이었는데 가임 인구가 200명으로 늘어나요. 이때 출산율이 3이었는데 이때 2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때 인구는 150명이 늘어나는 건데, 아니 300명이 늘어나는 건데 가임 인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400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출산율이 1.5명 정도에서 0.7명까지 떨어졌다. 근데 문제는 요것도 100명에서 한 90명으로 줄고 있다.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인구가 빠지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느껴져요. 혹시 지금 한 20살 정도 되면요, 그래도 반에 한 3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30명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 때 같은 경우는 반에 한 50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제가 17반이었어요. 2학년 때. 17반이었는데 지금 17반 있는 학교 있나요? 웬만하면 그런 규모 안 나오죠. 그러니까 봤을 때 초등학교를 가봤을 때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애들이 적어? 라고 하면요, 그게 한 20년 뒤에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적어? 그러면 그게 사회활동할 때 한 5에서 10년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미래를 봤을 때 학생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고 있어요. 이거 특히 지금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0년 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없겠죠. 청년층이 없겠죠. 이게 근데 마침 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슬슬 은퇴한 지 좀 됐지만 베이비 부머라는 그 기간이 좀 길죠. 쭉 빠져봐요. 그러니까 경제 생산 인구는요, 앞으로 극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부동산도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저들이 성장해가지고 신규 수요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요 보통 막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 신규로 이제 내가 돈 모아서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신규 수요들한테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더 올린 가격으로 모아둔 돈을 합쳐서 사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커졌다면요, 신규가 안 들어오는 순간에는 부동산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신축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신규 수요인데 인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생산 인구는 계속 줄죠. 거기다가 문제는 요거 저희가 아직 급하게 질문 들어온 거라 최신 데이터는 아니지만 뭐 미래의 것까지 어느 정도 이게 통계청 기반으로 예측한 모델인데, 이게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양비 그래프인데, 부양비를 보면요, 부양비가 쭉 빠졌죠. 왜 빠졌어요? 어디서 빠졌어요? 노년 부양비는 그대로인데 애를 안 낳으니까. 특히 이 시기에는 뭐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때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게 표어로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쭉 줄었는데 선진국이 되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빨리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부양비 부담이 언제부터 늘어나느냐, 여기가 2020년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거의 한 2015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슬슬 부양비가 늘어나는 시즌이에요. 아직까진 괜찮죠. 아직까진 괜찮은데 여기까지 늘어나봐요. 근데 예를 들어 요거는 유소년 부양비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로 오는 거라면, 요건 노년 부양비이기 때문에요, 그냥 젊은 층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담을 짊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힘든 세대죠. 그때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게 당연한 세대였는데 지금은 캥거루족인 자녀들이 있는 세대죠. 계속 부양만 하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과거 같은 경우 IMF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1980년도 같은 때 보면은 대기업이 100을 번다면은 중소기업에서 90은 벌었어요. 근데 지금 대기업이 100을 번다면은 중소기업에서 한 40 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거기다가 노동시간도 기껏 줄여놨더니 다시 69시간 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막 반발 나왔었죠. 주 52시간 하니까 주 52시간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나는 일 더 해야 되는데 일 더 해야지만 먹고 살만한데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줄여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주 52시간을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주 52시간을 하더라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돼야지 내수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 주 69시간 물론 69시간은 강하게 늘렸을 경우까지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 52시간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 52시간이었으면 월 뭐 한 200 몇십 시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거지만 노동시간을 늘려서 그러니까 문제는요. 왜 애를 안 낳느냐? 첫 번째가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가 육아가 힘들다예요. 경력 단절도 물론 있겠지만 경력 단절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력 단절이 안 되고 다시 다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애를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낳기 힘들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너무 많아요. 노동시간이 많고 그래서 보면은 막 뭐 주 4일째 했더니 더 효율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노동으로 때워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죠. 그러면 애를 안 낳으니까 다시 인구는 줄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는 대신에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냐. 기술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알바생 쓸 바에는 키오스크 쓰고 요즘에 저기 식당이나 술집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로봇이 이렇게 쟁반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로봇이 막 이렇게 쟁반 들고 다니면서 로봇에다 띡띡띡 뭐 시킵니다 하고 띡띡띡 누르면 로봇이 이렇게 쟁반으로 요리 갖고 와요. 또 그 치우는 거 걷다 얹어주면 로봇이 이렇게 갖다 치워요. 물론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건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로봇한테 시켰을 때 예전에 손님이 100명 오던 게 손님이 40명 30명밖에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이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은퇴하고 노후 보장이 안 돼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퇴직금 가지고 자영업하는 경우는 이 부분이 꽤 많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기업에서 일하는데 내가 정년퇴직을 당했어요. 한 40살에 먹고 살려면 자영업 해야죠. 이런 분들도 있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대기업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수출 잘하는 기업은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 인구 감소가 경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지금 어때요? 그때 딱 세대들이 애 안 낳고 부동산 완전히 관심 꺼지고 나중에 점점 더 사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알바비도 일본은 최저시급이 높아도요 최저시급 안 받아요. 더 많이 줘요.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대신에 잠깐 일하고 잠깐 관두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런 와중에 인구가 줄어도 집값은 올라요.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GDP가 늘어야지 결국엔. 돈을 막 찍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원화를 막 찍어가지고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를 떠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이 경제 무너지는 패턴에서는요 항상 자산 거품이 있어요. 자산 거품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때 항상 부동산 거품이 껴있는 이유. 자, 닷컴버블 터졌다고 해서 경제가 무너지나요? 닷컴버블 때문에 경제가 좀 힘들어지긴 해도 닷컴버블 때문에 죽어나진 않아요. 닷컴버블 때 솔직히 체감이 그렇게 많이 됐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부동산 거품 쌓일 때 지금 부동산 거품 쌓일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왜 그러냐? 왜냐면은 주식은 안 하면 돼요. 코인도 안 하면 돼요. 근데 부동산 내가 안 사면은 저 인간들이 거품 끼워가지고 전세금 올려버리고 월세금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근데 전세 월세는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도 여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는 대부분 다 월세 살고 지옥고 살고 이러고 있는데 일 때문에 글로 가서 사는 거죠? 일 없으면 본가로 가겠죠? 일 없는데 저기 1인 가구로 월세 내면서 살겠어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독일처럼 외국인 받아서 쓰면 된다. 아유, 진짜 그런 단순한 이야기 하는 거라면요, 이민자 받아가지고 인구 늘리면 된다, 이딴 헛소리 하는 인간한테는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유 하면서 공급 부족, 그때 공급 부족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한강변 아파트가 뜬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한강을 메워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한강변으로 가격 올라가는 것도 없을 거고 공급 부족도 해결이 되니까 한강을 메워서 집을 짓자,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자 받아가지고 그냥 메꾸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구 감소는요, 경제 성장률을, 인구 감소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진다가 아니라 인구 감소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떨어진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출산이 잘 되는 나라가 돼야 되고, 출산이 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부동산 거품이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또 임차인이 불안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확실히 돼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러니까 못 보살피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원 보내는 거예요. 10시까지 학원 보내는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보내는 부모들도 물론 있겠죠. 애가 공부하겠다고 해서 보내는 부모들도 물론 있는데, 일부 부모들을 보면요, 그 시간에 애가 어쨌든 간에 막 딴 데 가가지고 나쁜 사람들 안 만나게 하려면 학원에다 박아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퇴근하니까. 그런 것도 많아요.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애를 계속 안 낳을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